태극신금 2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화폐자본에서 시작해서 화폐자본으로 복귀하죠. 시작하는 순서를 바꿔가면서 살펴봐야 되겠죠. 순환이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보면 무슨 투자 활동이 있겠죠. 그러면 산업자본이 구성이 되는데 4번부터는 이런 투자 활동이 사라지죠. 이유가 있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 지배 시대에서는 교환 메커니즘에 참여함으로써 인간들은 소득을 얻고 교환 메커니즘 속에서 생존수단과 욕망 충족수단을 구매하여 소비하며 살아갑니다. 현 시대에서 직접 생산하고 소비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아예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시장에 참여하면서 소득을 얻고 필요한 것을 구매하죠. 하지만 교환 메커니즘의 속사정은 완벽한 조화 속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치가 정확하게 파악이 돼서 정확한 가치대로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국내적으로도 보면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보면 그렇고 완벽한 조화 속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보들레르가 원하는 세상이 도래하겠으나 불행히도 완벽한 조화 자체가 이루어지는 세상은 관념 속에서나 가능한 것이고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며 일상적으로 불균형이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거기선 일체가 질서와 아름다움, 호화로움, 고요함과 그리고 쾌락군. 그래요. 완벽한 질서 속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는 필연적으로 가치에서 분리된 가격을 발생시키는데 이는 가치의 교란된 왜곡 형태입니다. 즉 가치가 교환 메커니즘의 불균형 상태 속에서 화폐가 실현되는 과정에서 상품에 흡수되는 활동 지출량에 비해 보다 높은 가치 혹은 보다 낮은 가치로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요. 투입한 가치보다 높게 실현될 수도 있고 낮게 실현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한국과 내에서 흡수된 활동 지출량은 실현된 상품 가치인 상태는 적정 임금이 지불되고 객관적 이윤을 발생시키는 조직체의 실현된 상품 가치가 흡수된 활동 지출량과 동일하게 거래된다고 하겠으나 이러한 상태는 전체 교환 메커니즘 속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국가별로 모두 다를 것입니다. 가치만큼 가치에 조용하게 일치되게 상품 판매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그러한 경우는 아주 예외적이다. 아주 예외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요. 전체가 그런 상태일 수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국가에 존재하는 판매되는 개별 상품들의 흥망성쇠가 존재하는 이상 전체 개별 자본들이 이러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가격이 형성될 수 있는 대상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모든 상품들과 교환이 가능하고 국제 무역에 이용되는 화폐는 가격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요. 가격이 없으면 거래가 될 수 없잖아요. 화폐 역시 가격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화폐와 교환 각 주석이 있죠. 각주가 있죠. 화폐의 가격은 다른 화폐와의 교환 비율에서 드러난다. 화폐가 가격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화폐와 교환되는 우리가 흔히 상품이라고 부르는 물건들이나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활동 지출 역시 가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격이 있어야지 화폐와 교환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조직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활동 지출 역시 가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격이 있으니까 그래요. 임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가격이 없으면 화폐로 지급되는 임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물질 형태로 존재하는 상품이 가격을 지녀 최종 소비자에 의해 소비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늘 경험하는 일이기에 관찰이 있어서나 이해에 있어서 어렵지 않지만
화폐의 가격이나 활동 지출의 가격은 존재한다는 것을 존재한다는 것은 인지할 수 있으나 가격 형성의 원리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화폐의 경우 금이나 은이 화폐로 사용된다면 활동 지출량을 다른 상품을 통해 측정할 수 있으니 금이나 은은 활동 지출을 흡수하죠. 그러니까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상품과 비교해서 가격을 측정이 대부분 현대 국가들은 금이나 은과 같이 물체를 담보로 하는 법정 화폐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응?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활동 지출 가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임금이 기업별로 혹은 조직체 성격별로 제각각임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물론 활동 지출 가격에 불균형이 발생하는 원인의 핵심은 교환 메커니즘 상에서 발생한 교란 때문임을 쉽게 알 수 있지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란이 보편적인 것이라면 조화로운 교환 메커니즘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환 메커니즘은 조화로운가 조화롭지 않은가, 전체적으로는 균형이라 했죠. 부분적으로는 불균형이고, 조화로운 교환 메커니즘은 교란이 발생한 영역이 더 큰 교란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제한의 기능을 수행하며 교란된 비율을 일정 정도로 유지시키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각주가 있죠. 교환 메커니즘은 특정 시점에서는 항상 불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특정 시점에서 보면 항상 불균형이다. 근데 어떻게 균형을 이룰 수 있느냐? 현재 시점에서는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는 지구의 지표는 울퉁불퉁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둥근 것과 같은 이치이다. 항상 살펴보면 어느 시점이건 간에 불균형이라는 거예요. 아, 이건 문제 있는 시스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균형이라는 것은 불균형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그래요. 우선 특정한 물체가 담보되지 않은 법정 화폐의 화폐 가격의 형성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화폐의 가격 형성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교환 메커니즘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화폐는 자본을 형성하는 조직체를 구성하게 하는 힘을 지녔으며 자본을 통해 생산된 가치물들이 화폐로 전환되어 모든 영역의 인간들이 소득을 구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분리 결합이 가능한 양을 지닌 채 다양한 상품과 교환이 가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자면 화폐와 상품들을 동일하게 잴 수 있는 단위수가 존재해야 합니다. 단위가 있는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단위수가 없으면 크기를 비교할 수 없으니 가격이 형성될 수 없습니다. 단위수는 정량이나 정량들의 비교에 나타난 도량이 인간의 마음에 나타나는 떠올림입니다. 양들은 비교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안 그러면 가격이 형성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위란 이것을 가지고 다른 것들을 만드는 것이며 이것을 1이라고 부른다. 100만원, 1000만원 있기 위해서는 1원이 있어야 되죠. 100만원 1원이 100배여야지 50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요. 수들을 만드는 수, 그게 단위수다. 수란 단위수들을 가지고 만든 것을 말한다. 그래요. 100이건 1000이건 1로 만드는 거죠. 호수란 1로서만 셀 수 있는 수를 말한다. 이런 쪽 있는 거예요. 그래요. 한국과 내에서 통용되는 화폐는
상품들과 비교되며 가격을 형성시킵니다. 그래요. 이 화폐는 세계 화폐 및 다른 국가들의 화폐와도 비교가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재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잴 수 있는 단위수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 단위수가 될 수 있는 것은 활동 지출량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단위수의 바탕이 되는 건 뭘까? 일종의 활동 지출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혹자는 금속 시대에는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법정 집회는 흡수하는 활동 지출량이 미미한데 원리가 변경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지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리는 전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본질은 금속은 그 자체가 활동 지출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권자가 변한다고 하여 금속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법정화폐는 그 자체가 일정 크기의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정부의 화폐를 발행하는 기관이 숫자만 표시하고 이 숫자만큼의 가치로 거래하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그 숫자를 뒷받침하는 대상이 없다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뒷받침하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는 간단하게 검증 가능합니다. 만일 화폐를 발행하는 정부기관이 대량으로 화폐를 발행하여 국민들에게 화폐를 나누어주고 유통되는 화폐량이 3배로 증가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마음대로 화폐를 찍어서 발행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러면 물가는 가격 변동 원리에 의하게 폭등할 것입니다. 그런 사례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 그 이유는 화폐를 보증하는 대상과 화폐량의 비율이 변동했기 때문입니다. 마구잡이로 화폐를 남발하면 화폐의 가치가 급락한다. 그 사실 뭔가요? 뭔가 담보하는 것이 있다. 법정 화폐라고 해서 예의일 수 없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검증이 가능하다.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대상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담보로 하는 대상은 도대체 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결국 그 대상은 화폐를 발행하고 책임지는 정부 기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한국은행이 화폐를 발행하는데 한국은행 역시 재무제표상 순자산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순자산이 있다는 거예요. 즉 화폐를 발행하는 기관의 부채를 제외한 순수한 재산이 화폐의 가치를 보증하는 대상이 됩니다. 그렇겠죠. 순자산이 실제로 화폐 가치를 담보하느냐 담보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화폐를 사용하는 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뿐이지요. 정부는 화폐량을 관리하면서 세금을 법정화폐로 거둠으로써 그리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요. 정부가 법정화폐로 세금을 거두지 않고 발행하는 은행 정부기관이 순자산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화폐가 발행되기 어렵겠죠. 유통되기 어렵겠죠. 한국은행 자본추이 2013년에 10조 가까이 되죠. 2014년에 또 증가하죠. 10조 6천억. 2016년 13조, 2017년 15조 꾸준히 증가하죠. 그래요. 순자산이 화폐 가격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 중에 하나가 된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재무제표로 볼까요? 2022년에는 순자산이 21조 9천억, 2023년에는 순자산이 감소하죠. 21조 5천억. 시중은행들은 이익을 많이 냈다고 하죠. 근데 한국은행은 그래요. 기준금리를 많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순자산이 감소하고 있죠. 이상하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담보 가치가 하락했으니까 이는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죠. 그렇게 된 거예요. 되겠죠.
화폐 발행 기간이 보증할 수 있는 순자산이 1천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화폐를 200만 원 발행하여 거래하라고 하면 이 100만 원의 가치를 화폐는 유지하게 됩니다. 그렇죠. 담보가 충분하니까, 넘치니까. 하지만 화폐 역시 시장에서 거래되는 이상 상품의 하나이고, 화폐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변동에 따라 교환되는 상품들과의 비율이 달라집니다. 즉 가치에서 가격이 분리됩니다. 그래요. 유통 수요량과 공급량이 항상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 이제 화폐 발행 기간이 1,100만 원의 화폐를 발행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화폐 발행 기간이 100만 원의 가치로 거래하라고 강제해도 화폐 보증된 가치는 90.9원의 가치를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가치가 하락하였으니 다른 상품들이 지닌 가치에 변동이 없다면 필연적으로 동일한 수치가 적혀 있더라도 획득할 수 있는 상품량은 감소합니다. 그렇죠. 완벽한 균형을 이룬다고 가정하면 가치각에서. 하지만 수요 공급의 균형이 깨져 화폐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크게 초과한다면 화폐의 가격이 상승해 가치가 하락했더라도 가치가 하락하기 전과 동일하게 거래될 수도 있고 더 많은 상품들과 교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치는 떨어졌는데 화폐의 수요량이 공급량을 초과해요. 그러면 실제 거래되는 가격은 그대로일 수 있다. 그렇죠. 따라서 화폐 발행 기간의 순자산 이내에서 화폐가 발행되는 경우에는 화폐의 가치는 유지되지만 순자산을 넘어선 발행은 필연적으로 화폐 가치를 하락시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담보가 안 되니까. 하지만 가격은 그렇지 않다 얘기했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그런데 법정화폐는 국가가 독점적으로 발행합니다. 독점은 일반적으로 공급을 하는 생산자가 하나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독점은 수요 공급과 관련된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 독점이 화폐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해서는 독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특정 유명 화가의 작품은 천문학적인 고가에 거래됩니다. 그렇죠. 수십억, 수백억 하는 그림들도 있죠. 그 원인은 그 화가는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기술을 익히고 예술적 관념을 지니는데 투입한 시간은 다른 화가들과 비교해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동일한 노력을 해도 오히려 더 많은 노력을 해도 그런 작가의 작품은 아주 쌀 수가 있죠. 하지만 그 화가 그린 그림은 천문학적인 효과에 거래되고 비슷한 활동 지출을 투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은 1000분의 1의 가격에도 거래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고가에 거래되는 그림과 동일하게 다른 화가가 그린다고 하더라도 그 그림은 천문학적인 고가에 거래될 수 없습니다. 똑같이 그려요. 그래도 천문학적인 고가에 거래되지 않죠. 이는 특정 화가가 그린 그림에 천문학적인 고가를 지불하고자 하는 수요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똑같이 그려도 네가 그림은 인정하지 않아. 그것을 결정하는 이들은 수요자들이죠. 그리고 이 천문학적인 그림의 가격은 수요자들이 결정합니다. 따라서 한 화가 그린 그림들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시공 속에서 그려진 그림은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다수의 그림들은 제각각 다른, 그런데 한 작가가 그리더라도 다 한 작가 그린 그림들이라도 가격이 다 다르죠. 다수의 그림들은 제각각 다른 가격을 지니게 되는데 이 그림들의 가격 차이 역시 수요자들이 결정합니다. 따라서 독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독점은 생산자가 하나이거나 생산물이 하나일 수밖에 없을 때 발생하는데 독점성을 지닌 대상은 소유자들이 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죠. 그러면 이제 화폐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치 부분입니다. 만일 화폐의 가치와 동일하다면 나머지 두 부분의 수치는 0이 되므로 화폐 가격은 분할되지 않습니다. 화폐의 가치에서 두 번째는 독점으로 인한 가격 부분입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독점으로 인한 가격 부분입니다. 장기간 지속적으로 가치에서 이탈한 가격 부분이 존재한다면
그 부분은 국가기관이 독점적으로 화폐를 발행함으로써 나타난 부분입니다. 화폐 발행을 독점하는 정부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화폐 가격은 가치보다 높겠죠. 세 번째는 단기간 수요 공급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격 부분입니다. 단기간 화폐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 화폐 가격은 상승하여 물가는 하락하게 되고 단기간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하면 화폐 가격은 하락하게 되어 물가는 상승하게 됩니다. 이해를 쉽게 하고자 하면 화폐 가격을 하나의 선으로 그은 뒤 선분 AB를 만듭니다. 그 다음 가치에 해당되는 가격만큼 선분 AC를 만드는데 선분 AB가 AC보다 장기간 길면 AB에서 선분 AC를 뺀 가격이 독점적 가격이 됩니다. 그렇죠. 이 경우 선분 AB와 선분 AC 두 점 A와 선들을 겹치면 점 C는 선분 AB 사이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선분 CB는 독점적 가격을 형성하는 부분이 된다. 그런데 선분 AB는 단기적으로 길이가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 변동분은 수요 공급의 일시적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 변동하는 화폐 가격을 선분 A2를 설정하고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세계 화폐가 국가별로 화폐에 미치는 영향을 제외하고 화폐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이 되는 세 가지 요인들을 모두 다루었습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객관식에 불과한데 이러한 부분들은 경제 철학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화폐의 수량이 화폐의 공유량보다 크다. 그러면 A에서 B까지는 담보로 형성된 가격이죠. 독점으로 형성된 가격도 있는 거죠. 그리고 수요량이 공급량을 초과하면 화폐가 가치는 상승하죠. 유통량으로 형성된 가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요. 여기서는 담보로 형성된 가격이 있죠. 화폐 공급량이 많으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독점으로 형성된 가격이 쭉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급량이 많으므로 가치가 떨어지면서 실제 가격은 여기서 형성되겠죠. 그래요. 이렇게 선분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위에서 언급한 내용과 꼭 일치하지는 않죠. 가정에 의해서 만든 선분은 아니지만 이 선분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